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저는 아직 파리에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만은 한국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유럽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미 한국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들어가는 그 항공기들을 많이 제한을 하고 있죠. 유럽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 그 한국으로 들어가는 항공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행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에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많이 차질을 빚었는데 겨우 아마 귀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인문결 TV도 어느 그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세계가 보는 우리 그리고 인문학으로 시사일기 등에서 그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시각각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종의 그 인문결 TV 입장에서의 논설, 사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는 주관적인 입장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제가 이제 앞서서도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이 한국의 대응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난달 말경에 25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중국식의 그 에피데믹,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도 쿼런틴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격리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사실 40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어원이 40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격리라는 말이 됐냐면은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전염병이 많이 유행을 할 때 그때 이제 40일간 그 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는 그 외부에서 유럽 입장에서는 동방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서아시아 지방에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서 전염병이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에서 40일간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리고서 40일이 지나도 괜찮으면 그 괜찮은 사람들만 내려오도록 거기서 유래해서 이제 쿼런틴이 그러니까 40을 의미하는 게 이제 격리라는 뜻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에 혼자 생활했던 건 이제 그것에서 연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일의 격리 기간이면은 충분하다라고 당시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격리라고 하는 것이 그 40일이라는 연유가 이제 거기서 온 건데 전통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그 격리 그러니까는 전염병이 옮기지 못하도록 감염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격리시키면 이제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중국 같은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에 시민들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력, 그 힘, 이것을 이제 공권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경찰력, 검찰의 힘,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저희 인문결 TV에서, 그리고 인문결 연구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가 얘기했던 volonté générale, 일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힘을 공권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힘, 그것이 공권력입니다. 그게 힘이 어느 쪽으로 실어졌을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력, 그러니까 경찰, 검찰, 군대 이런 힘들도 그쪽으로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래 시민 사회에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공권력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최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앞서 있는 그런 어떤 그 원천적인 힘, 권력 이거는 이제 국민에게서 나오는 그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정부가 쥐고 있는 힘 여기서부터 이제 공권력을 이제 보는 것이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적인 특히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왜 이제 국가의 뭐 논리 그다음에 어떤 그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왜 관련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게 바로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 상황에서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힘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도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국에서는 중국식의 그런 그 공권력을 철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이 이번 그 전염병을 제대로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중국 이야기고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에 이번 사태에 의해서 중국과 한국이 전혀 반대의 대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전체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이제 강제적이고 그런 반면에 한국은 민주주의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 차례 그 방송에서도 그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식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재민 그러니까는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다시 말해서 아까 공권력을 말씀드렸지만 공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의 일반 의지가 잠시 부여한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권력의 실질적인 발휘 그다음에 그 행사 이것이 이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이 방식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민주주의에 주목할 만한 승리다라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여러 차례 소개도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 인문결 연구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외신들도 역시 외국의 언론들도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고 당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 전망이었었죠. 기대 섞인 전망. 만약에 한국이 성공을 한다면 민주주의 방식에 주목할 만한 어떤 그 성공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주목이 전 세계 그 언론에 주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 병리학적 그리고 의학적 어떤 역학적 그런 관계에서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관련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같은 맥락 이 시민사회 민주주의 이 국가의 한 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타임스의 보도의 경우에는 기대 어린 전망이었는데 최근 3월 11일자 이번에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기대 어린 전망이 아니라 어떤 그 낙관적인 승리의 예감
그러한 승리의 예감을 표시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인데요. South Korea shows that the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 코로나19에 맞서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보여줬다. 이런 것이죠.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논객들은 중국의 이 코로나19 대응이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위기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민주주의 국가가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한 것으로 이번에 증명됐다. 최소한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을 보여준 나라가 어디냐? 바로 사우스 코리아다. 한국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 체제의 이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최근 논평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중국이 이만큼 피해를 키워는 그거는 다 어떻게 될 거지?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체제의 이점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증명이 됐다면은 그 전제에는 두 가지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중국 정부의 말을 그대로 만약에 믿으려면은 그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Leap of faith. 그리고 둘째는 중국의 대응을 승리로서 높게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개월간의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은폐, 가렸죠 많이. 그 다음에 실책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은폐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실책을 포함했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중국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세계를 구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선전이 나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 중국 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봐주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전 세계적인 그런 피해를 입힌 그런 그 시발점이 됐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론 실패 사례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는 현재 그 국민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국가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의 실패 거기서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 자유주의 체제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이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지 개방사회 모델의 탓은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떤 체제에서 어떤 정부냐? 개방된 그 사회 체제에서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정부, 그게 어디냐?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연이어 취한 뒤에 지난 한 주에 걸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꾸준한 소폭 감소세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조치들은 교육, 그리고 투명성, 시민사회 결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문결연구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시민사회의 주권 재민, 공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그 정부는 투명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상대하지 않고 국민을 파트너로 상대를 해야 된다. 저는 공중파에서는 파트너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민이 파트너가 아닌 것이죠. 국민이 주권자인 것이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정부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치 그 기업의 CEO가 기업의 어떤 그 결산을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죠. 정부는 CEO, 대통령은 국가의 CEO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사회가 바로 이제 국민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왜? 주인이 국민이니까. 바로 그 지점을 최근에 외신들도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저는 그리고 우리 인문결연구소는 조금 좀 수동적인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래도 객관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그런 저 입장 표명 그리고 이제 외신의 보도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야권에서 한국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확진자 수가 늘었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죠. 사실 그 외신 중에서도 그런 그 주장을 소개하는 외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걸 소개를 안 한다면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대체적인 외신들의 평가,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다. 그런 소개 말고 한국의 경우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대부분의 외신들의 평가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해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 지난 9일자 보도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단 검사를 해왔고 이로써 확진 사례의 초기 발견이 가능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정부의 빠른 대처 덕분이다. 전 세계가 이 한동안 그 한국을 기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리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많이 이제 국민들이 속상했던 것, 그 최근 일이니까 모두를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기조를 놓지 않았죠. 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그 우리를 기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가려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릴 수 있다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그러니까는 그 뚝심 있는 뚝심을 가지고 당장 욕을 먹더라도 투명성을 유지하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투명한 정부, 민주정부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속한 대응, 그 다음에 투명성,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에 공개한 자료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현재 최근 들어와서 이 어느 정도 상황이 잡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집중 보도를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드디어 잡히고 있구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앞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은 없지만 다른 예를 하나 드리자면은 한국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의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수출입 상황을 투명하게 매달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의 그 GDP 규모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경제에서의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수출입 그런 그 추이를 보면은 전 세계의 동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은 외신들은 한국의 수출입 관련 내용들을 항상 상세하게 전합니다. 왜? 한국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걸 보면은 전 세계의 이 동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끄러운 거 가리고 뭐 우리한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공개하고 그게 정부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한국은 이제 빠른 대처로 이제 서서히 전염 상황이 방역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이제 의학적, 공중보건적 차원에서 그리고 방역 차원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죠.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민사회, 정치 체제, 국가란 무엇인가 이 차원에서 국가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엇이 효과적인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그 서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확한 전염 규모를 알 수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한국에서 확진자라는 말 참 많이 쓰죠. 확진자. 그런데 확진자가 정확하게 뭘까요? 자, 확진자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환자 수입니다. 확진자가 많다는 것은. 그런데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염자, 확진자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잠재적인 감염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를 뒤져내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거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방역 당국과 정부 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이죠. 잠재적 감염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확진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미국, 유럽 국가들은 이걸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 많은 경우에 이제 그래프라든가 도표라든가 확진자 전 세계 확진자 규모가 나오죠. 지금 현재 중국이 물론 1위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 한국, 뭐 그 다음 프랑스 이 순서대로 나와 있죠. 확진자 순서죠. 그게 믿을 그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진자 뒤에 감춰져 있는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확진자 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율은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사율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지금 3.67%가 최근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 왜냐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3.9% 치사율입니다. 이탈리아가 6.6%, 이란이 3.9%. 근데 우리는 몇일까요? 우리나라 치사율 0.8%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특히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 그런 나라의 사망률 치고는 굉장히 낮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확진자 규모가 7,755명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2,281명 차이가 많이 나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확진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1일 확진자 그러니까 하루에 신규 확진자를 얘기하면 한국은 100 단위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0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만은 프랑스는 가장 최근 자료로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12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97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한국 상황을 보면서 한국을 두려워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그것이 한국은 모두 그대로 초기에 확진자를 찾아내느라고 그 사투를 벌였던 그 의료진들 덕분에 찾아내서 빨리 잡힐 수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이제야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우 그 사망률이 치사율이 2.1% 우리보다 훨씬 높죠. 우리보다 확진자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7,755명 대 2,281명 확진자 규모죠. 반면에 사망자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63명, 프랑스는 4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0.8%인데 프랑스는 2.1%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초반에 투명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정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그 의료진들의 눈부신 그리고 눈물겨운 그런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것 이런 거 있죠. 정치권,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 중국인을 포함을 해서 외국인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이렇게 는 것 아니냐.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신들도 전혀 다른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 9일자에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이탈리아처럼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확진자 대부분은 대구와 그 주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제가 외신 소개를 해드린 몇몇의 경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죠. 특정 종교의 활동과 관련이 되는 그것만 있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굉장히 지금 모범적인 국가로 물론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이 그렇게 그 큰 혼란을 겪을 만큼 확진자가 급증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전 세계가 격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은 더 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더 위기 상황이 나올수록 더 빛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현재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외신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건데 어, 한국 정부가 통제를 잘 해왔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 블룸버그 통신 얘기입니다. 외국인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탈리아의 경우 지금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사회적인 대혼란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는 초기 단계부터 가장 강력하게 중국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국가입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피해 규모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서유럽에서 제일 큰 피해 규모, 서유럽이 아니라 이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곳 그 프랑스의 매체 TV라든가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관련 문제를 가지고 논객들이 나와서 토론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TV나 이제 각종 매체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사례,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외국인을 봉쇄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청문회에서도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제 계속 그 한국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는 보도, 한국에서도 찾아보면은 한국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실 겁니다. 왜 우리는 한국같이 못하느냐? 왜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보다 더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장 확진자를 많이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한국이 얼마큼 많은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뭐 한국을 봉쇄한다든가 무슨 뭐 부끄럽다든가 이런 것을 두려워했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투명한 정부의 발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임하는 그 국민들의 태도, 이것이 이제 현재의 한국의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모델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썼는데요. 한국의 모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통제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확진자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높죠. 아직까지 여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신들은 한국이 성공적인 대처를 했다고 보도를 하느냐? 자, 그러면 한국의 모델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방역 당국이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역학조사, 그다음 확진자 상황, 동선 이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 확진자 노선, 그러니까 동선, 움직이는 그 동선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에 그것 공개를 왜 하느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을 파트너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민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비유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기업을 예를 들어서 한 그 기업의 CEO와 주주총회
과연 어느 쪽이 더 기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까요? 사실상 뭐 둘 다라고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주인이 누굴까요? 하는 그 차원에서 주주총회죠. 어, 국가는 국가의 주주는 국민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CEO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파트너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대주주로서의 국민에게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애착을 누가 더 가지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가에 대해서. 민주주의 사회라면은. 그리고 주권 재민의 사회라면. 그리고 루소의 표현대로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그런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라면.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서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전염병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프랑스 테러의 경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프랑스에서 여러 차례 테러가 최근 몇 년 전에 많이 났었죠. 그 테러범들은 무엇을 노렸을까요? 테러로 몇 명 죽이는 거, 그걸 노리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서 공포에 떨고 지역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바로 그 점을 노렸던 것이죠. 프랑스 국민들은 그 점을 알았고 결국 프랑스가 무너진다면은 테러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공포와 경제 붕괴 이런 걸로 무너진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임하고 지역사회에 그냥 나갑니다. 길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똑같이 사회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 사회가 침체기로 빠지고 붕괴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한 그 지역사회, 그다음에 경제의 붕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국민들이 안다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살려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은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일반 감기 치사율보다 더 낮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냉철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한국식의 모델이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 드라이브 스루 같은 방식, 그 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검사하는 이런 방식은 전 세계 찬사를 받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벨기에에서도 최근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모든 국가에서 이 찬사를 보내면서 이 시스템을 빨리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한국 모델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될 수 있을까? 되면 좋죠. 저는 역시 이것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20세기 한국처럼 남의 원조를 받거나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뒤따라가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리죠. 전 세계에 사례가 없다. 뭐 우리나 잘하자. 남의 나라까지 신경 쓰냐.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은 전 세계에서 맨 앞줄에 서서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뒤따라오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은 그럼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세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만 잘하면 되지 뭐 다 나라까지 신경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미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K-팝, 뭐 영화 최근에 이런 것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감격할 일이 아니고 한국의 역량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그런 문화 측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역학 그 방역 대처하는 이런 방식에서 그 세계의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따라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의 중국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이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거죠. 인권의 문제인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인권의 차원의 문제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할 것인가, 이 그 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가 되죠. 근데 그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는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족들 사이에서는 몇 번 환자가 몇 번 확진자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정도는 알 텐데 그 사람의 정보가 공개가 됐을 때 당신은 왜 여기를 왜 갔냐 뭐 그런 식의 이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어, 바로 거기에서 공공의 선과 이 사생활 보호 그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허용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이제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인권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동선을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닌 이상은 어, 그리고 이 모든 이에게 자기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공공의 선의 차원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의 경우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걸 넘어서야 중국도 한국식의 모델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민주주의 원리. 두 번째 이 경우는 중국이 아니라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해당합니다. 서유럽의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 지점을 바로 이 한국식의 모델을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공공의 선이 어디까지 중요한 것인지 개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이 지점에 있어서 유럽 사회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기술,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말고 테크닉 그런 의미에서 이 기술이 이미 우리 IT 강국이다 이런 말은 뭐 진보한 표현이 돼버렸죠. 우리가 이 크레딧 카드를 신용 카드를 사용을 하는 그런 내역, 그다음에 그 버스 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상당한 그 정보가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쁜 악용이 돼서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길거리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정 인물을 특정 어떤 단체가 그 추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관리도 그러니까는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그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반 이성 그 볼롱테 제네랄 이게 그것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브라더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숙한 사회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모든 그 칩이 들어있는 그 카드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투명하게 국민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빅데이터를 어디까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들이 아직 많이 있죠.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우리가 이제 한때 그 확진자가 굉장히 높이 치솟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들이 몇 있었죠. 주로 어디에 있었나요? 서아시아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태평양의 섬나라 국가들. 다시 말해서 그 기술적 차원에서 그런 한국이 취했던 그런 조치들을 가지고 이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그런 사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그런 그 한국을 입국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저는 뭐 그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내심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국가들의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 역량이 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국적 이런 모델이 위기 관리 상황에서 국제적인 표준 매뉴얼이 될 수 있으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러니까 투명한 민주주의 원리 그 다음에 공공의 선을 위한 그 적절한 그 개인 사생활의 어떤 그 보호의 정도를 적절한 선을 만들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술적인 역량. 자, 이 세 가지가 확보가 된 나라가 바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할 수가 없었고 서유럽과 일본과 미국은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국가들은 할 수가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짚어보고 싶었던 것, 그 인문결 연구소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그 정부, 시민사회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사회가 진정한 그 위기 상황에서 좋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가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분명 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위 위치에서의 가장 최전방에서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한국 사회 조만간 극복을 하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장기화될 수는 있죠. 당장 3월에, 4월에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관적 의연함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에펠탑 옆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프랑스에 온 것이 1990년 7월이었는데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죠.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네요. 처음에 제가 90년에 프랑스에 왔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심지어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가 아니라 한국이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기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체제는 비민주적인 그리고 독재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약소국 뭐 그런 나라에서 온 어떤 한 청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기억이 났던 것이 제가 학부 시절이었는데 동료가 이제 처음에 초반이었죠. 저한테 오더니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본 사람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일본 친구하고 이렇게 사귀어서 친구가 돼서 이제 다니는 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잘 몰랐던 사실, 외국에 나오니까 참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그 격차가 그 정도로 크구나. 그리고 일본 친구들과는 이제 많이 사귀고 싶어 하는데,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그런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조금 전에 그 에펠탑 옆을 지나오면서, 어, 그 30년 전에 바라보던 그렇게 멀리만 보이고 이렇게 위압적이던 그런 에펠탑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던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떤 기대 어린 눈으로 그리고 무언가 그 새로운 표준 모델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많은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지났구나.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어, 헛되이 역사를 만들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보이는 에펠탑을 보면서 이상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뭉클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서 바로 그 방송을 하나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지난 역사도 그랬지만 최근 30년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축하를 보내줄 만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방심할 때는 아니고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그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또 같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